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했지만 우리 시민들은 끝까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32강 진출 희망에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표팀이 보여줄 다음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또 저희가 서울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치지 말고 다 같이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골 먹힐 뻔했던 거 김승규 선수님께서 잘 막아주시고 또 다른 선수님들께서도 최대한 열심히 계속 뛰려고 하시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다음에 경기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3위라 아직 좀 따져봐야겠지만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5에 이르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곳곳에서 크고 작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사상자 수가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10만 명 넘는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규모 7.5면 엄청난 규모의 강력한 지진인데요. 먼저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지질조사국과 현지 보도를 종합해보면 지진이 일어난 시간은 베네수엘라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6시 무렵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는 베네수엘라의 공휴일이었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휴일을 정리하면서 집이나 건물 등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은 두 차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첫 강진은 규모 7.2로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 모론 지역 서쪽에서 발생했습니다. 40여 초 뒤 이번에는 모론 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더욱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규모 7.5의 강진이었습니다. 이어 여진이 2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제사회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강진의 여파로 한때 근처 여러 나라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진이 연쇄적으로 강타하면서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지 화면은요 매우 참혹합니다.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은 주저앉아서 형태를 잃었고요. 또 고층 건물 역시 벽면이 뜯겨나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2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새벽 3시가 조금 안 된 매우 깊은 밤입니다. 그렇지만 무너진 건물 밖에서는 가족 등을 찾는 이들이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고 구조대 역시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생존자를 찾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 등의 보도입니다. 또 연쇄강진 여파로 전기와 인터넷은 모두 끊겼고요. 여기에 당국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서 피해 지역 주변에 가스 공급을 차단한 상황이라 피해 발생 지역 주변은 지금 매우 혼잡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지진이 여러 주에서 감지됐고 주택과 건물의 추가 붕괴가 예상되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집 밖에서 머물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피해가 이런 정도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만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000명에서 10만 명일 확률을 40%, 또 1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14%로 각각 예측해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가 정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한 사상자 수는요, 사망 32명, 부상 700여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확인되지 않던 인명피해 소식도 현지 방송과 SNS 등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중계하는 기자는 상가가 있는 6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무너졌는데 일부 사람들을 찾아 병원에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또 중장비를 동원해서 잔해 도미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생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 역시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 확인되는 인명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지만 카리브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비교적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지난 1967년과 1997년에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네, 바로 옆 일본에서도 오늘 아침에 베네수엘라 못지않은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신칸센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도 꽤 큰 지진이 났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7시 반쯤이었습니다. 일본 동북부에 있는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바닷속 50km 지점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처음에 규모 6.9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나중에 7.2로 수치를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오모리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6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500km 넘게 떨어진 도쿄의 고층 건물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지진 영향으로 오전 한때 JR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4명이 지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맞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나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 원전 등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등이 있는 혼슈 북부 그리고 홋카이도 남부에서는 지난 4월 규모 7.4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지역 근처에서 향후 일주일 사이 비슷한 규모나 아니면 더욱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후속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했고요. 관계부처 국장급 긴급소집팀을 소집해 대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또 개표소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섰던 여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시위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훈 기자, 먼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진행됐죠? 네,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A씨는 출석에 앞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답 대신 구호를 외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그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관의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이름을 물어보거나 경찰관 가족 등에 대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한때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섰던 여성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물건만이라도 꺼내오겠다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때 마지막까지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포함해 당시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30여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만큼 회동 배경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문제는 물론 증인과 자료 제출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는 오늘 오전부터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함께 다주택 보유와 농지법 위반 의혹,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 이력으로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삼청동 주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최근 철거했다는 지적에는 구청과 오랜 시간 협의하면서 늦어졌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주도했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는데요. 국정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적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질의 답변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기도 하고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증인과 참고인이 전무하고 자료 제출에도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 검증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이나 자료들이 후보자 검증과 별다른 관련이 없거나 흠집내기용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핵심으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전히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마비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협상안을 내지 않고 있다며 협상의 진정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그렇게 법사위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고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을 하고 요구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면서 원구성 협상이 조만간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일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만큼 내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합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이른바 명청 갈등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어제 대표직 사퇴로 연임 도전 행보를 시작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그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서 친노 친문, 전통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했죠. 오늘은 폭풍 SNS를 올리며 민주당주의자, 민주당 DNA를 언급했습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노사모 출신 노무현 키즈임을 강조한 것도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흔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을 평산마을에 가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바빠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또 김민석 총리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뭐 일타쌍피라고 하나요? 이 점은 전혀 무관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정말 고약하게 지금 그 연임도전 한다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냥 족보를 산 느낌.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도와줄 거예요. 돌쇠같이 가는 분이라 이렇게 비난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박상혁 민주당 의원,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 도전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할 거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명청 갈등 속에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먼저 명청 갈등이 뭐 어떤 의미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실존하고 있는 건지 뭐 그걸 전 개념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실존하지 않는다. 네, 뭐 항상 그 뭐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있는 거고 지금 과거에 보셨지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표 이런 시기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갈등이 있는 건지 뭘 지금 명청 갈등이란 좀 개념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제 그 도서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인사도 드리고 뭐 좀 자연스러운 뭐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사임을 했으니까 또 양산이라든지 봉하마을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또 이런 기회 인사 드리는 것 뭐 정치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뭐 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청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명청 갈등이 지금 뭐 지금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요. 그 온 뉴스를 다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 저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걸 뭐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어려울 텐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지금 친노, 친문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데자뷰 같은 게 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친노, 그러니까 친노, 친문, 뭐 친명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그 사이에 그룹들 간의 경쟁을 넘어서 이게 갈등으로 비춰지기 시작하고 지금 현직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의 바로 직전까지 당대표를 하셨던 분 간의 갈등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정되는 것, 이것이 지방선거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미래를 예측했을 땐 굉장히 어둡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안전벨트를 좀 단단히 매셔야 되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지금 명청 갈등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지금 사실 정청래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놓고 당권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명청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적절치 않은 좀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 내외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불출마 압박으로 해석되는 여러 정황 속에서도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해가 비칠 때 풀을 베어라.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나가겠다라는 해석인 것 같아요. 뭐 정청래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판단이니까. 그런데 그 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저는 뭐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라는 데 대체적인 의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건 좀 오로지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출마 압박 속에서도 나가겠다 이렇게 행보를 밝힌 정청래 전 대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옆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김민석 26.6, 정청래 23.6%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이 오른쪽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민석 총리가 43.6%를 기록해서 정청래 전 대표를 14.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인 1표제 도입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앞서고 있네요. 저도 얼마 전에 선거를 치렀잖아요. 근데 제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거의 뭐 노골적으로 저 좀 당내 경쟁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직접적인 플레이어는 아닙니다만 어떤 특정한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 만큼 아마 그 후보 김민석 후보가 좀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유희동 의원님께서는 여러 여론조사를 뒤집고 당선이 되셨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어, 즉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분석에 대해서 친명계 의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위기. 코아는 지지층이 맞습니다. 어머 하고 팔짱을 낀 거예요. 등까지는 안 돌렸는데 팔짱을 껴버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임기 내내 고생했거든요. 이런 성격의 하락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방식인 성과를 보여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의 어느 지점에서 코어 지지층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샘플 2000 샘플의 코어 지지층이 보이나요?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전통 지지 민주당을 자처하는 유시민 작가도 본격 여론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곧 김어준 씨 방송에 나온다고 하는데 사전 녹화를 관람한 한 누리꾼은 유시민 작가가 당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전해지면서 그 발언 수위에 따라 파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권의 빅스피커로 꼽히는 김어준 씨가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 전통 친노 친문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서 지금 왈가왈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진 의원의 저 의견에 뭐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뭐 좀 전에 유희동 의원님 여론조사 얘기했지만 그 여론조사 1000샘플, 2000샘플에 거기에 어떤 코어 지지층과 코어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응답률 자체도 매우 좀 낮은 여론조사들 아니에요. 좀 뭐 그런 부분은 좀 동의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과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당내에 이런 불필요한 경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고 제가 지금 우리 당원들이 많은 호남 의원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항상 당이 시끄럽고 필요 없는, 그러니까 명분 없는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비판적이셨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당내의 오랜 전통 지지층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무슨 코어 지지층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오는데 이제 아직은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전 녹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좀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명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그 유시민 작가가 계속 비판해오고 있었던 지점 끝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저는 비판이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가 요즘에 그 신조어로 많이 쓰는 문조 털레유인가요? 뭐 그 표현 속에서 그 안에 그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팀으로 한 목소리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됐을 텐데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하락하고 있는 국면을 저렇게 해석을 해야 자신의 영향력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아마 저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코어가 없다면 뭐 지금 민주당에는 객들만 남았다는 표현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테고 분석하는 걸 보면 참 김어준스럽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만 하여튼간 뭐 유시민 작가, 김어준 그 진행자 이분들이 앞으로 보여줄 행태가 민주당의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
이재명 민주당의 대통령과 미래는 저분들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적절한 비유도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멸칭들 얼마 전에 그 우원식 전 의장님이 뭐 SNS에도 쓰셨는데 그런 멸칭들은 정말 사라져야 되고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는 전망들도 있고 기자들을 만나면 어느 쪽이 이깁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묻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답합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기는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저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경쟁이 치열해 보일 거지만 앞으로 과정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후보들이 선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미래는 굳건하다라는 개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돌아온 장동혁 대표 어제 퇴원하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론을 일축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어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게 기강을 잡겠다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 제명하는 거 또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본인이 사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리더십이 붕괴됐는데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온 게 아니라 병이 더 깊어져서 온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망상의 병.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현 지도부 중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의 2배 가까이 됐고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을 봐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나는 사퇴 안 한다, 사퇴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이 장동혁 대표 거취를 묻는 그런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도부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더라고요. 예. 장동혁 대표는 이 여론조사는 좀 인정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현재 장동혁 대표께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찌됐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관련해서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수별 모임을 가지면서 두루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고요. 저도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점심을 같이 했었는데요. 예,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당에 대한 우려, 리더십에 대한 문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반적으로 110명의 의원들 중에 아주 많은 숫자가 거의 절대 다수가 지금 리더십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시기에 대한 좀 이견이 있어서 그런 조율하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문제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직접적인 표현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의원들로부터 받는 의견의 상당수가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런 의견이라는 그 뉘앙스는 행간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올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부정선거라는 말, 또 윤어겐이라는 말이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퇴원하자마자 올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먼저 묻겠는데 재선거를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당론은 안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유동 의원님도 방금 보궐선거로 들어오셨는데 전국적 재선거를 다시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그런 통일된 의견이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윤호개인이나 부정선거 얘기 이거는 본인들 말로는 넘어섰다고 했는데 시종일관 그 부분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저는 결과를 본 적이 없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 속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계속 노출되는 것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는 저 취지로 생각되어지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본인은 아마 어렵다고 생각한 선거에서 나름의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를 쫓아내려고 한다라. 의원들이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교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원 당규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억울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당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우리 또 징계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치킨 회동하러 배현진, 박정훈 의원 등이 부산으로 갔었잖아요. 네. 이걸 두고 또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느 언론 인터뷰에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럴 의도는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강이라는 것이 저런 제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의 당이 갖고 있는 권위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저는 저 기강이라는 게 모름지기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당의 리더십이 매우 취약한 상태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르게 치유하지 않으면 저희 당이 앞으로 나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희동 의원님께서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이 다 모여서 나중에 대선 경선을 치른다면 국민의힘은 어벤져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한 강연에서 당대표 폐지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은 양당제의 기반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양당이 이미 오래전부터 원내 중심 정당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 당대표라는 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어서 당대표와 원내 간에 또 당대표와 청와대 간의 갈등 구조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대표라 하면 뭐 다음번 전당대회를 도전하는 수준의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리 정도의 상징성 외에는 실질적인 역할이나 권한은 좀 이렇게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정당 구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뭐 저도 원내 중심 정당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한 20년 전에.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당원 구조가 정당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왜냐하면 그래서 국민의힘도 아마 당원 투표 같은 게 거의 1인 1표 형식으로 바뀌었고 저희도 아예 당원 대의원제가 있긴 하지만 1인 1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원의 숫자가 이미 저희만 해도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는 과거 20년 전에 본인의 뭐 약간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당원의 구조와 변화를 생각하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당대표가 밉더라도 당대표 폐지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에서는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후보자가 다주택자였다는 점을 들어서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꼬집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비록 대통령 기준으로 다주택 마귀에서 벗어나셨을는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들 기준으로 후보자는 권력이라는 자리에서 저는 도취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그런 권력 마귀가 됐을 뿐이다. 처음에 내놓을 때는 7억 정도에 내놨습니다. 5억이면 사시겠다고 해서 제가 5억에 매매했습니다.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걸 죄송스럽게 다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네, 다주택자를 이제야 해소했으니까 이제야 마귀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된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는 총리 후보자를 이렇게 좀 비꼬더라고요. 네. 아니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총리 후보자잖아요. 근데 첫 번째 김민석 총리 때도 증인도 없었고 어떤 자료도 하나도 내놓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때 김민석 그 당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배출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난 그때 국민적 실망감이 굉장히 컸고요. 비판도 컸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막 출범하던 시기니까 그건 좀 우리가 뭐 양보를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갔는데, 이번에 또 그 뒤를 잇는 후보자가 증인도 없이 아무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저런 도덕적인 또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후보를 또 내놨다는 것, 네. 그런 상태에서 저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것,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이재명 정부가 툭하면 하는 이야기가 일 잘하는 정부라고 하는데, 저분이 중소기업 벤처부의 장관을 하시면서 했었던 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일을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본질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회동할 예정인데요.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오늘 회동에선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우선 야당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권력이 무서워도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고 국가의 미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진짜 균형 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며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민주당의 명청대전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입지가 이렇게 논란인 가운데 김문수 전 장관의 주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은 데 반발했던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종의 항의성 의미로 사놓은 하이닉스 주식이 100배 이상 수익을 본 걸로 알려지는데, 그 측근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파는 방법을 몰라서 갖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K가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님이 인수하기 전이셔서 어려울 때였는데 상당한 규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삭발을 하고 엄청나게 투쟁을 해서 다시 SK 이천 공장에 지금 새로운 신공장 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이미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왜 하필 호남이냐, 이거 명청 갈등 속에서 당권 경쟁의 총알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군이 없는 비유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 반도체법 시행령 뭐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이게 그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용수와 전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용인은 계획대로 다 짓고, 네. 또 여러 가지 새롭게 공장을 지을 때 용수와 전력을 하려면 특히 전력 같은 경우는 송전탑을 쫙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용수와 전력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지인 뭐 호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론되고, 기업에서 자신들이 이익이 침해되는데 거기다 짓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유희동 의원님 지역구인 평택에 반도체 공장 짓고 있는데 지금 호남에 또 짓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만간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한번 여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호남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전력과 용수가 부족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천안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대전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전도 천안도 훌쩍 뛰어넘어서 왜 호남, 전남, 광주까지 가야 되는지는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거면 전남, 광주에 간다면 뭐 영남 어디쯤에도 하나 갈 법하죠. 그런데 왜 두 회사가 동시에 광주, 호남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거는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기업들이 지금 스스로 원해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관여가 있었고, 이런 정치적인 선택, 표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판단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한번 저 경기 지역에 있는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께도 한번 여쭐 겁니다. 예. 그분들은 동의를 하시는지,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경기 남부 지역보다 호남, 광주가 훨씬 더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인에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용인은 다 짓습니다. 평택도 다 짓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거는 현재의 반도체 수요에 맞는 거고 장기적인 수요에 맞는 지역을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발전소라든지 용수 문제가 가장 적합지가 호남이고 거기에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라는데 그게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또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영 민주당 의원,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5에 이르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 곳곳에서 크고 작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사상자 수가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10만 명 넘는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규모 7.5면 엄청난 규모의 강력 지진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진이 일어난 시간은 베네수엘라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6시 무렵입니다.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은 두 차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첫 강진은 규모 7.2로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 모론지연 서쪽에서 발생했습니다. 40여 초 뒤 이번에는 모론 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더욱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규모 7.5의 강진이었습니다. 이어 여진이 2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제사회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강진의 여파로 한때 주변 여러 나라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새벽 4시가 조금 안 된 매우 이른 시간인데요. 이른 시간이지만 건물 밖에서는 가족 등을 찾는 이들이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고 구조대 역시 어둠 속에서 긴급 수색이나 구조에 나서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 등의 보도입니다. 네, 지진의 규모로 봐서 대규모 인명피해도 우려되는데 사상자가 최대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만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000명에서 10만 명일 확률은 40%, 또 1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14%로 각각 예측하고 있어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가 정립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한 사상자 수는 사망 32명, 부상 700여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확인되지 않던 인명 피해 소식도 현지 방송과 SNS 등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중계하는 기자는 상가가 있는 6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무너졌는데 일부 사람들을 찾아서 병원에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더미 아래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생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 확인되는 인명피해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의 대륙에 있는 나라지만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어서 비교적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지난 1967년과 1997년에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각각 230여 명 또 7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으로 최대 10만 명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장소를 좀 보면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라는 지역인데 이 39초를 간격을 두고 쌍둥이 강진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 7.2고 39초 뒤에 7.5 규모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한 건데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 지진이 발생한 곳은 카리브판과 이 남미판이 충돌하는 이 경계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 지진은 지하 20km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후에 한 40초 뒤에 7.5 지진이 그보다 얕은 10km 깊이에서 발생을 하면서 지진 효과가 이제 증폭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예. 그 결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7.2하고 7.5가 발생하는 기작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7.2는 지하 20km에서 남북 방향으로 쪼개진 단층이었는데 예. 7.5 지진은 단층 면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찢어지는 좀 특이한 모양의 두 개의 지진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수도 이 카라카스에서 16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수도 이제 도심까지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도 좀 지진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지진 재해적인 측면에서 도시에 가까울수록 지진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 이 카라카스는 160km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인구가 많은 제3의 도시 140만이 있는 그 발렌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것은 진앙지로부터 한 4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140만이나 있고 이보다 더 가까운 곳에 그 수만 명이 거주하는 소도시들이 꽤나 많이 분포해 있는데 이들 도시에서는 그간의 지진이 많이 발생했지만 내진 성능 같은 것들이 우수하지 못한 건물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번 연쇄적인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수 건물들이 붕괴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진앙지 인근에서는 최대 진도 9 정도 되는 진도가 관측이 됐거든요. 최대 진도 9면 웬만한 건물들은 다 붕괴되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지진동을 발생시킵니다. 네. 따라서 그 해당 지역에는 매몰 지역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화면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고 대혼란이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7.2 그리고 39초 뒤에 7.5 이렇게 큰 지진이 쌍둥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물론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1이나 되는 큰 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예. 규모 7.1 지진이 앞서서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앞서서 발생을 하게 되면 뒷지진을 발생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서 큰 지진을 유발하는 역할도 있고요. 우리나라 경주 지진을 보면은 경주 지진 5.8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그에 앞서 40분 전에 규모 5.1 지진이 또 앞서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또 다른 지진이 앞서 발생하거나 이어서 발생하는 것들은 그리 이례적인 현상은 아닌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진이 굉장히 서로 다른 단층대가 같이 붙어 있지만 발생을 하면 부서지면서 발생한 지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다양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는 지진이 나고 나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베네수엘라 이곳 자체가 아까 판을 설명해 주셨지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가요? 네, 그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요. 지난 2010년도 아이티라고 하는 곳에서도 규모 7.0 지진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아이티 역시 카리비안 플레이트가 북미판과 충돌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북미판이 카리브판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그 경계부에 아이티가 위치해 있었고 지난 2010년도에 규모 7.0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번 그 베네수엘라 위치는 카리브판과 남미판에 충돌하는 그 카리브판의 남쪽 경계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예. 이곳에서는 큰 지진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고요. 역사적으로 수차례 지진이 발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한 기록도 있고 규모 8이 넘는 지진들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지진이 7.5로 크긴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가장 우려되는 게 인명피해 규모인데요. 베네수엘라 정부 공식 사망자 집계가 32명 사망, 700명 부상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외신을 보면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큰 피해를 예상하는 걸까요?
네, 이 진앙지 인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지진동이 관측이 됐는데 이 진앙지에서부터 한 20km 이내에 인구 6만에서 5만 정도 되는 도시들이 꽤나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도시들은 진도 8 이상의 큰 지진동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매몰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아래 이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복구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면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식으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워낙 진원지 근처에 도시들이 모여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비슷한 시점에 그 일본에서도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도 처음엔 6.9였다가 7.2로 규모를 바꾸기도 했는데 이 지진은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여기서 좀 비슷한 시각에 발생을 했을까요? 예, 이 혼슈 북단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원래 일본 열도 앞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예. 동일본 대지진 2011년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그 지표를 따라서는 400km, 그다음에 땅속으로 한 300km 굉장히 넓은 면적을 쪼갰는데요. 그 쪼갠 면적의 북쪽 끝단에 해당되는 곳이 이번 지진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당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많은 응력이 바로 그 끝단에 몰려서 쌓여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곳에서 또 다른 지진들이 예상이 된다고 했었고 네. 바로 그곳에서 지진이 난 상황입니다. 이 지진은 이번 한 차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연결돼서 홋카이도까지 연결되며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이제 면밀한 그 관찰이 필요한데요. 공교롭게 시기가 유사하게 베네수엘라 지진 다음에 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연관성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거리나 판의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고 저희가 관련 화면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원지에서 700km 떨어진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아오모리는 최근까지도 강진이 줄줄이 발생한 지역이잖아요.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곳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많은 응력이 바로 채 부서지지 않은 그 경계부의 끝단에 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진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컸고 규모 7.2 지진이 발생하기 전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발생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진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 지진 이후로 여진이 연결될 수도 있고 앞서 또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듯이 예. 이게 또 다른 큰 지진을 발생시키는데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면밀하게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 일본에서는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은 지진도 이렇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 옆 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가깝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영향성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동일본 대지진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여파를 미쳤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일본 열도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한반도에 이게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여파로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 여파가 이제는 점점 이제 서서히 가라앉고 있던 차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난카이 해곡이라고 해서 한반도와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지진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까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이 혼슈에서 또 다른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또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동일본 대지진과 유사한 효과가 또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제 남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베네수엘라와 일본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저희가 좀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피해 지역에는 철근 보강이 안 된 벽돌이나 흙벽돌 건물도 많아서 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진이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진이 규모가 얼마큼 될 것이냐는 사실 본진 규모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규모 7.5 지진이 정말로 제일 큰 본진이라면
이 다음에 발생할 지진은 규모 6점대 후반의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지는 한 1년 이상 연결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지진이 또 다른 큰 지진의 전진일지도 모른다는 점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또 다른 큰 본진의 전진이라면 더 큰 지진이 따라오게 될 거고 그 더 큰 지진 후에는 더 큰 또 다른 여진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여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 베네수엘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진 성능이 우수하지 못한 건축물들이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이어서 발생하는 여진이 그렇지 않아도 이 7.2, 7.5로 인해서 균열이나 붕괴 직전에 도달한 건물들이 있을 텐데 여진이 발생하면서 그 건물들에 추가적인 영향을 줘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그 면밀한 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와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에 대해서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기업 가운데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서 증시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해 코스피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삼성전자가 5%, SK하이닉스가 13% 급등한 데 힘입어 우리 코스피는 5% 올라 8,900선에 올랐고 장중에는 9,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환웅 기자, 코스피가 연이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상황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가 2.7% 오른 8,700선에서 출발해 5.4% 오른 8,93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엔 잠시 9,040선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가 급등하자 올해 15번째로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급등세를 몰고 온 건 미 최대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주 고평가 우려 속에 혼조세로 끝났는데 장 마감 후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180도 바꿔놨습니다. 마이크론은 시간 외 거래에서 16% 가까이 올랐는데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10% 가까이 폭등해 시가총액 1위에 복귀한 삼성전자는 오늘도 5.3% 올랐고 35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1%나 상승해 290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3조 3천억 원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였고 외국인 순매도는 5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1.58% 오른 923.66으로 출발했는데 2.36% 내린 887.8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 기관이 순매도였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데 오늘 환율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4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43원으로 출발해 1,540원대에서 횡보했습니다. 어제 17년 만에 처음 1,540원대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연 이틀 1,540원대 고환율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외환시장 안팎에서 고환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와 공급 우려 완화로 최근 국제 유가는 이란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4% 내린 배럴당 74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4% 내린 배럴당 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은 환율에 우호적이지만 올해 들어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출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로 최근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뜻하는 달러화 지수는 101.58까지 올라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정부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최종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 맡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김 총리의 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현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 일단은 민주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김민석 총리가 오늘 직접 발표한 게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네, 오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언론 공지는 3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김 총리는 조만간 여의도에 복귀해 당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인데요.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방침을 밝힌 건 이 의제가 8월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청래 의원은 오늘 아침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이라고 적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일종의 러브콜을 보낸 셈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총리가 화답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본인의 원칙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눈길을 끌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 잇따라 기용되면서 여권 강성 지지층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반영됐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교민들은 대표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의 승리를 기원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기대했던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교민들은 경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대한민국을 여도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주점.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대표팀을 응원하려는 교민들로 내부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함께 응원전을 펼치려는 교민들이 몰리면서 코리아타운 식당엔 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마다 평소에 30% 이상 손님이 늘었습니다. 교민들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맞아 간절히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I love Korea. I think their attack is really good. They need to make more chances. They need to stop the South African defense. 경기 잘했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한 말씀.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때마다 아쉬워했고 김승규 골키퍼의 선방엔 환호를 보냅니다. 경기는 아쉽게도 남아공의 승리로 끝났지만 교민들은 끝까지 응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답답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신나게 시작했다가 정말 아쉬웠지만 불굴 한마 화이팅! 화이팅! 중국 선양에서도 교민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도 교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교민들은 열심히 싸워준 태극 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지만 국경은 달라도 대표팀을 향한 교민들의 붉은 함성은 하나였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온 국민이 아쉬워했던 오늘 경기 김대길 축구 해설가와 함께 자세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서 점점 답답함을 느끼더니 결국은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떠십니까? 일단 체코전은 기쁨을 줬고요. 이번 남아공전은 충격을 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지금 사실 이제 국내 전문가들도 그렇고 해외 축구 전문가들도 이번 경기는 모두 대한민국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피파 랭킹이 높아서 그런 이제 예측을 한 게 아니고요. 두 경기를 보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전술 운영 형태나 경기 내용, 그다음에 남아공이 했었던 경기 내용, 전술 운영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서 분석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길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경기 결과를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것은 게임 모델에 대한 설정이 우리는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브루스 감독은 그야말로 저 백전노장 지도자잖아요. 게임 모델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은 당초에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상대 진영에서 볼이 좀 많이 머물게 해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다. 예상대로 볼 수치, 점유율 수치는 높았어요. 그건 성공했는데 질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진 거였죠. 근데 브로스 감독은 우리가 전력적으로 1대1로 맞서서 서둘렀다가는 오히려 많은 실점을 할 거라는 생각에 좀 내려앉아서 대단히 소극적인 경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반대적인 이 게임 모델을 내놨어요. 그래서 볼 점유율은 우리한테 넘겨주겠지만 결과적으로 슈팅 숫자는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카운터택을 때리겠다는 그런 게임 모델이었는데 그거는 남아공이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아프리카 징크스. 우리가 월드컵에서 한 번 이기고 아프리카 나라에서 한 번 비기고 3번을 졌는데 징크스가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기대를 또 가졌던 이유는 남아공의 핵심 선수 미드필더 2명이 이제 못 나오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중원 싸움에 우리가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 연결이나 흐름은 더 남아공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코에나 선수와 이제 쪼아네 선수 이런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드필드 쪽에서는 핵심 선수들이 빠져서 우리 황인범이나 백승호 선수가 훨씬 더 지배력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축구에서 조별 예선 경기를 할 때 3경기를 완벽하게 치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강팀도 어떤 팀 컨디션 사이클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게임 모델을 아무리 잘 설정해도 선수들이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경기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몸이 워낙 무거워 보였어요. 뛰는데 이거 좀 왜 저러지?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도 나빠지고 패스 미스도 자꾸 나오고 하면서 커팅 당해서 카운터 맞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유가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이 조별 예선 2경기를 잘했는데 3번째 경기에 컨디션 조절 실패가 결과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의 어떤 게임 모델을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 조절, 리듬 조절의 실패도 어느 정도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전술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계속 3백을 이제 고집하고 있는 이 부분, 역습에 무너지는 모습이 결국은 3백이 잘 작용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일단은 볼 점유율을 상대 진영에서 높이겠다는 그런 게임 모델이었기 때문에 후방 수비가 밀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전제돼야 될 것이 전방 공격이나 미들 선수들이 볼을 뺏기게 되면 거기서 바로 압박 수비를 해서 우리 뒤쪽을 못 노려보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수비 부담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을 자꾸 노려보게 됐고 우리는 계속 역동작 걸리는 상황에서의 수비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실점이 이루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이었다면 우리 선수들이 그 전술 수행을 다 충분히 숙지했을 건데 못 뛰었어요. 활동량이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복합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을 가다가 이제 역동작에 걸리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아쉬운 장면이 후반 18분에 나왔거든요.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남아공 마시코 선수의 왼발 슈팅이 깔리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리뷰해 보시면요, 우리 선수들이 역동작 걸려 있었습니다. 마세코 선수가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인데 볼이 이쪽으로 쭉 우측으로 빠지는 걸 안쪽으로 툭 쳐놓으니까 우리 엔스 선수가 거기에 역동작이 걸렸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수비 다리 사이로 빠져서 들어가는 볼은 우리 김승규 골키퍼가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요. 막기 어렵습니다. 딱 그 장면이 나왔어요. 네. 어지간하면 발에 걸려서 좀 굴절되기도 할 텐데 정확하게 빠져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 자체가 사실은 이 앤스 선수가 너무 미안하다는 인터뷰를 하긴 했던데 네. 사실 앤스 선수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네. 저 상황은 김승규 골키퍼도 막기 어려운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출전을 기다렸던 만큼 네. 그래서 더 그런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우리의 공격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 나오지 않다가 교체로 이제 후반에 들어가서 톱이 아니라 왼쪽 공격수로 뛰었어요. 옌스 선수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 출전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답답한 그 공격을 좀 풀어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교체로 들어간 것이 참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국내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A매치 친선 경기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봤을 때 뭔가 확실한 예전 같은 그런 결정력을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건가? 그러면 차라리 이 원래 이제 이 축구 경기의 선발 출장이라는 것은요 상대와 상당한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예. 힘들죠. 그래서 차라리 손흥민 선수를 중앙 원톱보다는 후반전에 교체 카드로 측면 쪽에 빼서 거기에서 뭔가 할로를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서 저도 사실은 뭐 괜찮은 생각이다. 저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와 의견을 나눴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전반에 조금 부진했던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이 교체에 들어가서 슈팅 한 번 네. 때리고 때리고 말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상대 골문을 여는데 좀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공격이 이어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조규성 선수도 후반 30분에 이제 투입을 해서 앞서서 그 이제 높이를 활용해서 세트피스 기회를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 멕시코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그 높이 우위가 좀 잘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난 멕시코전 같은 경우에는 조규성 선수가 들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을 예.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규성 선수가 들어가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뭔가 처리해야 되는 이제 시간에 쫓기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측면에서 날아오는 이 크로스의 질이 매우 나빴어요. 번번이 상대 앞에 수비에 걸리거나 네. 너무 길게 날아가거나 정상적이었다면 우리 선수들이 크로스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조규성 선수에게 이 좋은 장면을 만들어 주기가 어려웠다. 이것도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평소와 다른 크로스가 좀 많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앞서서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그렇습니다. 조 3위까지도 이제 와일드 카드 8장이 있으니까요. 12개 조에 12개 팀 3위에서 8팀이 이제 와일드 카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참 꽃길을 갈 수 있었던 거를 지금 가시밭길을 정말로 가게 됐어요. 이거는 네. 어떤 팀을 만날지 모르고 또 지금 8위 안에 들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네.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2조에 있는 이 독일이 1위를 했기 때문에 2조 예. 1위 독일을 만나든지 지금 저쪽 G조에 지금 이집트가 벨기에를 앞섰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집트를 만날 두 팀 중에 한 팀을 만나는데 만약에 이제 8위로 올라간다면요. 8위권 네. 안에 들어서요. 근데 사실 이 팀들이 캐나다보다는 훨씬 어려운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소한 뭐 독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앞서긴 독일 하는데. 뭐 만나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한번 2대0으로 이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많이 응원을 좀 오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경기를 보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팀이 32강에서는 앞으로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더 앞선 나라들과 이제 맞붙게 될 텐데 네.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비 안정을 더 기해야 되겠죠. 수비 안정. 그렇습니다. 일단 체코전도 실점했고 멕시코전도 실점했고 지금 남아공전에도 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점을 한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이제 본선 32강 토너먼트 가게 되면 제가 봐서는 이 수비가 안정돼서 실점하지 않아야지만이 우리가 승산이 있지. 만약에 실점하게 되면요. 만약에 독일이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 만나게 되면 먼저 실점하게 되면 전술적 제한을 우리가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네. 막 공격할 수도 없어요. 상대가 워낙 강한 프레스들 거는 그런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수비를 조금 더 안정시키고
공격의 빈도수가 낮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남아공이 하는 것처럼 좀 예를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볼 점유율 넘겨주고 결과적으로는 카운터 때려가지고 결과를 좋게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세트피스 상황도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선실점하고 쫓아가는 분위기만 좀 안 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네. 자, 아직 뭐 끝난 건 아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태극정사 계속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길 축구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큰 폭의 양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합 원칙도 거듭 강조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를 방문해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종전 후속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협조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re agreeing to everything that I want, and they have to. Otherwise, we just go back and do what we have to do. 이란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성급히 내준 게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이란을 향해서는 협상이 파행될 경우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조사단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도 동참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부인에도 핵사찰 재개를 연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즉각 미국 관리들이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모순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어떤 비용도 부과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고 미국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통보가 거짓이라면 후속 협상을 즉시 끝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t would be unacceptable to me because we have numerous straits, and if you did that for them, you'd have to do it for other people. You have other straits. I wouldn't allow it there either. 중동 걸프 3개국을 순방 중인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며 이란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이들 국가의 불안 달래기에도 주력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 합의 이행의 또 다른 변수인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레바논 정규군 통제 지역이 늘어나면 이스라엘도 병력을 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수부는 우리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은 21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척은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고 싱가포르로 가는 HMM 벌크선 나레오를 포함한 다른 4척은 제3국이 목적지입니다. 검경 합수본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4일 검경 합수본 소환 이후 약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올해 95살, 신천지 측은 이만희 회장이 초고령인데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만희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회 용지 용도 변경을 포함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신천지가 나선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 회장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이 이만희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통해 알게 된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해 불법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피부과. 흰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고객을 시술실로 안내합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려는 건데 심지어 가운을 입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식 의료면허가 없는 상담실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고객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투여해준 것으로 확인된 고객 12명도 입건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일부는 이전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확보한 불법 투약자 명단을 활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형앱을 보고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도 불법 투약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남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 기록을 누락하며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파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문이 열려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A씨가 마약류를 빼돌려서 판매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약에 취해서 차를 몰다가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운전자가 운영하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사고 당일 포르쉐 차량에 함께 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케이블 TV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LG 헬로비전이 스포츠 중계 전문 채널 스포티비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가 막판에 번복했습니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는데 가입자의 시청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달 초 LG 헬로비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공지문입니다. 7월부터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스포티비 등 연관 채널 4개의 송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해 기준 케이블 TV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사업자로 가입자 수는 341만 명에 달합니다. 송출 중단이 현실화하면 전국 300여만 가구에서는 스포티비가 중계하는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LG 헬로비전 측은 공지문을 통해 채널 공급사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지만 실상은 사용료 갈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LG 헬로비전이 스포티비에 지급할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뒤 갈등이 빚어졌고 끝내 송출 중단 카드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애꿎은 케이블 TV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일방적으로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 시청자, 소비자들의 그런 시청권과 선택권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보다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조금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G 헬로비전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 공지문을 내리고 사용료 협의가 끝날 때까지 채널 송출을 이어가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송출 중단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며 가입자들의 시청권을 볼모 삼은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갈등을 노출하면서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하늘빛이 흐립니다. 오늘 밤 또 내일 아침까지는 곳곳으로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또 내일도 동쪽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8도, 대구는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도 정도 웃돌겠고 대구는 28도, 포항과 울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